플랜트 패러독스, 스티븐 R 건드리, 이영래 옮김, 양준상 감수, 홀로 바이옴의 붕괴. 이어서 미생물은 건강에 주요한 수비수다. 그들은 복합적인 생태계를 이루며 두뇌나 나머지 신체와 끊임없이 소통한다. 세로토닌과 같이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을 만들어서 행복을 소통시키기도 한다. 자, 당신이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장담하건대 장내 미생물들은 집을 떠났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면 역할도 변화한다. 좋은 미생물을 떠나보내고 나쁜 미생물을 받아들이는 상황은 상냥한 이웃 대신에 깡패가 들이닥치는 것과 비슷하다. 나쁜 미생물은 당신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그들은 자신을 위한 일에만 애쓴다. 또한 그들은 정상적인 장에 사는 생물과 두뇌 사이의 오랜 소통 시스템을 장악해 당신이 설탕, 지방, 정크푸드, 패스트푸드 등을 갈망하도록 만든다. 이런 복합 시스템은 홀로 바이옴의 다양한 거주자들과 세포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공존하게 된다. 이상하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이들 단세포 유기체들은 당신 혹은 다른 복합적 다세포 생명체가 하는 것과 똑같이 하는 지적인 존재다. 몸속에 적절한 미생물을 두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면은 아무 해를 입지 않을 뿐 아니라 당신이나 그들 모두가 번성한다. 하지만 나쁜 미생물이 몸속을 장악하면 그 결과로 당신은 장악당한다. 그리고 당신의 대부분을 통제한다. 좋은 미생물이 많은 몸의 좋은 상태를 유지한다. 하지만 나쁜 미생물이 많은 몸은 문제가 만연하다. 좋은 미생물이 번성하는데 필요한 것을 먹이는 한편 나쁜 미생물이 즐기는 설탕 같은 음식을 제거해야 한다. 잔치를 벌이는 입장에서 당신은 자신을 챙기는 것은 물론 손님도 잘 먹여야 한다. 더구나 이 경우에는 자신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우선 좋은 미생물에게 영양을 공급해야만 한다. 소위 건강 전문가라는 많은 사람이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하라느니 발효 음식을 먹으라느니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좋은 미생물이 많아도 에드빌, 알리브, 제산제, 렉틴을 먹으면 당신의 장 내벽에는 구멍이 생긴다. 지난 50년간 일어난 음식 공급에서의 변화와 일반 의약품, 처방약, 환경적으로 요인으로 인해 조상대대로 물려받던 미생물이 대부분 소멸되고 그 밖의 미생물이 우세한 상황이 되었다. 당신의 홀로 바이옴이 붕괴된 것이다. 당신이 완전히 건강하지 못한 이유는 당신과 미생물의 관계가 변화했기 때문이다. 과체중인 경우도 파괴적인 힘들이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미생물이 당신과 공생하며 일하지 못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아니 더 나쁘게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사장에서는 렉틴을 비롯한 장 파괴자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치명적인 교란 물질들을 피하거나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이런 교란 물질들은 당신과 장내 미생물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지금까지 당신을 통제해 왔다. 모두가 미묘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며 감지하기 힘든 것들이다. 이들 모두가 렉틴이 당신의 장 내벽을 통과해 당신이 지속적인 자가 면역 공격과 호르몬 혼란의 희생자가 되게 만들었다. 자, 대뇌와 장의 메시지 전달 경로에 대한
핵심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율신경계라고 불리는 미주신경은 대뇌에서 장으로 이어지는 신경으로 몸속 모든 장기에 명령을 전달한다. 최근 여러 흥미로운 연구들이 렉틴이 혈액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미주신경을 타고 장에서 대뇌까지 이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대뇌에서 심장, 폐, 복강, 뇌 기관에 이르는 섬유 조직보다 장에서 대뇌로 이어지는 섬유 조직이 9배나 많다. 장내에는 척수 전체에 들어있는 것보다 많은 신경세포가 있다. 장 속에 제2의 뇌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뇌는 당신의 홀로 바이옴이 통제한다. 내가 의과대학에서 배운 것과 달리 미주신경은 대뇌의 정보를 장에 전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장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대뇌에 전달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나는 환자들에게 장의 본능에 따르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말한다. 아하, 우선순위가 대뇌 머리가 아니고 장이다.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뇌의 신경세포 생각도 건전할 수 있다라는 아주 획기적인 메시지 같습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가서 무심결에 삼킨 침묵의 암살자들. 개구리를 뜨거운 물이 든 냄비에 넣으면 개구리가 바로 뛰쳐나온다. 하지만 미지근한 물이 담긴 냄비에 넣고 온도를 천천히 높이면 개구리는 만족스럽게 냄비 안에 있다가 삶아져 죽게 된다. 이 개구리처럼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도 대단히 미묘해서 거의 감지하지 못한다. 당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큰 일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신체의 부정적인 변화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을 더 열망하게 하고 더 많은 약물이나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게 만든다. 길기만 하고 건강하지 못한 삶. 최근 몇십 년에 걸쳐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는 오해가 자리 잡았다. 지난 50년간 평균 기대 수명이 늘어났다는 사실에 기반을 한다. 1960년 미국 남성의 평균 기대 수명은 66.4세였다. 2013년 기대 수명은 거기서 10년이 늘어났다. 여성의 경우 평균 기대 수명은 1960년에 73.1세, 2013년에는 81.1세였다. 최근 들어 감염 염성 질환이 극적으로 감소했다는 사실이 이 자료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감염성 질환의 감소가 지난 50년 동안 수명이 극적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만든 진짜 이유다. 백신이 홍역, 풍진, 유행성, 이하선염, 디프테리아, 장티푸스, 성홍열, 백일해, 독감 같은 치명적인 전염성 질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한다. 항생제는 과거에 죽음을 초래하곤 했던 증상들로부터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 산전관리와 출산관행의 개선으로 영아 사망률 역시 크게 감소했다. 1935년에는 1000명 중에 56명의 아기가 생후 1년까지 생존하지 못했다. 2006년에는 그 숫자가 1000명당 6명까지 하락했다. 더구나 미국은 영아 사망률에서 다른 25개국의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 상태다. 물론 기대 수명은 모든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지만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건강 수명이다. 우리는 확실히 이전보다 더 오래 산다. 그러나 더 건강하게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 지금의 50대는 과거의 40대라는 희망찬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반적으로 비슷한 연령일 때 우리 부모 세대에 비해서 건강 상태가 훨씬 좋지 못하다. 한 연구는 50세부터 우리의 건강이 쇠퇴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른 시기이다. 그렇지만 인간 카나리아가 될 정도로 민감하지 않은 한 이런 쇠퇴를 알아차리기가 힘들다. 전 세계에서 미국의 기대 수명은 35위에 머물고 있다. 반면에 일본은 2위이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인은 의료에 1인당 연평균 8,300달러를 쓰며 식품에 2,200달러를 쓴다. 일본인은 의료에 3,300달러, 식품에 3,200달러를 쓴다. 미국인과 일본인의 차이가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가? 지난 50년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의료시설, 약물, 치료를 통해 인위적으로 하지만 효과적으로 수명을 지탱해 왔다. 치매에 걸린 사람도 보살핌을 잘 받으면 수십 년을 살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행복한 삶인가? 제2형 당뇨를 비롯해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노쇠한 기간이 눈에 띄게 길어져서 노인들의 의료 비용이 엄청나게 상승했다. 분명히 하자면 나는 의학적 개입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을 죽게 두는 일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은 분명히 구분한다. 보이지 않지만 은밀히 퍼지는 악영향. 매일 먹고 마시고 사용하는 물질이 바뀌면 당신의 세포들이 또 하나의 당신을 구성하는 유기체들과 소통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뀐다. 우리도 냄비 물속의 개구리와 같은 처지가 될 수도 있다. 매일 공격받고 있지만 물이 끓어오르는 순간까지 그 공격을 거의 감지할 수 없다. 84, 86페이지에 나열된 증상을 하나라도 겪고 있다면 물은 이미 끓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불을 지핀 것은 무엇일까? 나는 몇 가지 교란 물질이 건강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깜짝 놀랄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통곡물과 트랜스 글루타미나제에 대해서는 이미 배웠다. 통곡물은 렉틴, 특히 WGA를 장에 직접적으로 전달한다. 그들은 혈류에 LPS의 장누수가 일어나게 하고 호르몬 모방을 조장한다. 이러한 교란물질과 그 뒤를 잇는 7가지 교란물질은 건강에 큰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체중 증가 성향을 갖게 한다. 당신이 먹는 음식, 마시는 음료, 복용하는 약물, 개인 위생용품을 통해 당신에게 정보를 입력한다. 그 정보로 당신은 부지불식간에 살이 찌는 기계로 변신한다. 그 덕분에 당신의 진짜 모습은 더 남아있지 않다. 교란물질 첫 번째는 항생제. 현대의학의 발전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가장 좋은 예가 항생제이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 개발된 다양한 항생제들은 여러 종류의 박테리아들을 동시에 죽일 수 있었다. 그들은 폐렴이나 폐혈증과 같은 질병으로부터 수많은 생명을 구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 항생제 덕분에 의사들은 어떤 박테리아가 주범인지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감염에 대해 항생제 융단 폭격을 가하게 되었다. 항생제로 죽지 않는 바이러스가 주범인 상황에서조차 말이다. 우리가 다양한 항생제를 복용할 때마다 장에 있는 미생물이 대부분 죽는다. 상황을 되돌리려면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며 많은 미생물이 영원히 사라져버린다. 어린이가 항생제를 먹는 경우에 크론병, 당뇨, 비만, 천식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오늘날에는 과거보다 박테리아에 대한 이해가 훨씬 깊어졌다. 과거에는 나쁜 것으로 여기던 많은 종류의 박테리아가 지금은 유익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자. 당신의 홀로바이옴은 성숙한 열대 우림과 같다. 한 종의 존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종에 의존해야 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생태계 말이다. 이제 화염성 폭약이나 고엽제 무심코 버린 성냥이 열대 우림을 완전히 태워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자. 모든 나무와 식물의 씨앗을 재빨리 다시 심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프로바이오틱스로 장에 다시 씨를 뿌리려고 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몇 주 만에 성숙한 열대 우림을 되찾을 수 있을까? 열대 우림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할 때마다 폭약을 던진다. 단지 기침이 좀 나는 감기를 잡기 위해서 다양한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과 같다. 이런 것 생각해 보라. 무성한 다우림이 있어야 할 자리가 계속 초토화되는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다. 목숨을 위협하는 감염이 아닌 상황에서 항생제를 복용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효험이 떨어진 위험한 사업. 클리스트리디움 디피실이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기 시작한 것은 내가 의과 대학을 다니던 1970년대였다. 다양한 약물이 나타나 온갖 종류의 미생물을 없애버렸다. 좋은 미생물까지 사라지자 클로스트리움 디피실과 같은 깡패가 결장에 급속히 퍼졌다. 융단 폭격이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에는 슈퍼버그라고 알려진 박테리아가 이러한 항생제의 내성을 발휘해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한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특정 항생제에 대한 광범위한 내성은 이렇게 처참한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다 최근에는 가금류에게서 호흡기 질환과 관련된 대장균과 박테리아 감염을 막기 위해 바이트릴 10%의 잠해약인 이런 것을 과다 사용하면서 박테리아 감염에 저항하기 위해서 10%를 처방받는 사람들이 이 성분의 내성을 갖게 되었다. FDA는 인간 내성이 문제라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칠면조를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아픈 칠면조 한 마리에게만 바이트릴을 먹이는 것이 아니다. 사육하는 전체 칠면조에게 공급하는 물에 항생제를 탄다. FDA, 의사, 소비단체들은 동물에 대한 살모넬라, 캄필로박터, 기타 식품 매개 질환을 처리하기 위한 바이트릴의 과다 사용이 10%에 대한 인간 내성을 만들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 이는 사람이 부적절하게 조리된 고기를 먹거나 그러한 고기를 부적절하게 만져서 병에 걸릴 경우 그 사람은 10%를 통한 치료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우리 병원의 비뇨기 팀은 요로 감염에 걸린 여성의 50%가 10%의 내성이 있는 박테리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다양한 항생제는 돼지와 닭을 더 크게 자라게 하고 더 살찌게 만든다. 동물에게 그런 효과가 있다면 인간에게도 같은 효과를 낸다는 뜻이다. 임신 중인 여성이 복용한 항생제 한 알이 아이를 평생 살찌게 만들 수가 있다. 항생제는 당신의 면역 시스템과 소통하는 장내 세균의 변화를 일으켜 당신의 몸을 전시 상태로 만들며 면역 세포가 이 침략자들과 싸우는 데 필요한 연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방 저장을 늘리게 한다. 그리고 동물의 고기와 젖에 있는 항생제 잔여물은 사람이 항생제를 복용할 때 일어나는 효과를 더 강화시킨다. 결합물질 두 번째로 소염제가 있다. 제약업계에서 보다 강력한 진통제이자 습관 형성 약물로 알려진 이부프로펜, 에드빌과 모르린, 나프록센, 알리브, 세레브렉스, 모빅 등의 소염제는 아스피린의 대용품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소염제가 소장과 결장의 점액질 장벽을 훼손시켜
렉틴, LPS 등 이질적인 물질이 장 내벽을 통과하도록 해 몸에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전쟁의 증거는 당신이 통증으로 느끼는 염증의 증거다. 그리고 통증이 커질수록 당신은 더 많은 소염제를 복용한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모르고 있었을까? 사실 제약업체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시경이 그렇게 먼 곳까지 미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의사들은 소장의 손상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 된 것은 삼킬 수 있는 캡슐형 내시경이 생긴 뒤였다. 그때쯤엔 이미 소염제가 매우 흔해졌다. 장내에 망성 조직이 형성되었던 여성을 기억하는가? 소염제가 장 내벽을 얼마나 심하게 파괴시켰는지, 그런 엄청난 양의 흉터 조직이 형성될 정도였다. 소염제는 제약업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약일 뿐 아니라 건강에 가장 위협적인 약물이다. 그러니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라. 이들은 1970년에 처음 소개되었을 때만 해도 대단히 위험한 약물로 취급되어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었다. 일단 오늘 항생제와 소염제의 폐해까지 보고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